네, 안녕하세요. 정혁진입니다. 제가 요거 밑에다 뭐 좀 받쳐가지고 법전이 이렇게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것도 잘 보이게 나름대로 좀 머리를 갖다가 썼습니다. 오늘 벌써 2월 8일이죠. 2월 8일 제가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렸었어요. 2월 8일이 무슨 날이다? 조국 전 장관 판결 선고가 나는 날이다. 무슨 판결이 나는 날이다? 항소심 판결이 나는 날이다. 그거를 제가 작년 말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벌써 시간 참 빠르네. 그래서 그때는 2월 8일이 언제 올래나 저는 그 생각을 했는데 드디어 오늘 왔습니다. 드디어 오늘 왔고 지금이 11시잖아요. 이제 재판이 아침에 10시에 시작하고요. 오전 재판은, 오후 재판은 2시에 시작해요. 물론 이제 그거보다 뭐 한 1시 50분이나 이렇게 시작할 때도 있고 9시 50분에 시작할 때도 있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10시에 시작하고 2시에 시작하고 그런데 요번에 이제 서울 고등법원에서 2시에 재판을 시작하면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그 판결 선고를 할 것이다.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음 같아서는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근데 또 2시에 또 제가 회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늘도 바빠요. 오늘도 아침에 8시에 TV조선 갔다가 9시에 펜앤마이크에서 또 이제 방송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법전 TV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 또 차를 좀 긁어가지고 그것도 고치러 잠깐 갔다가 2시에 회의하고 그다음에 5시 20분에 뭐죠 그 뉴스탑10 하고 저녁 약속은 없는 것 같고 어쨌든 오늘 바빠가지고 마음 같아서는 진짜 조국 전 장관 재판 방청을 하고 싶은데 아쉽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국 전 장관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잘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하겠다. 조국의 일생 하니까 우리 조국이 어떻게 탄생해가지고 저는 월요일 날 건국전쟁 보려고요. 월요일 날 내일부터 그 설 연휴잖아요. 근데 저는 내일도 그냥 하려고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연합뉴스 TV 있고 그 다음에 그 정법전 TV 11시 반에 하고 뉴스탑10은 내일 그 휴방이어가지고 근데 내일은 어디 뭐 좀 가야 돼서 그다음 월요일도 방송하려고요. 월요일은 돌직구가 그 휴방인데 결방인데 아침에 뉴스 퍼레이드 하고 그런 뭐 시간 좀 남길래 그냥 11시에 그 정법전 TV 하고 그거 한 다음에 뭐 저희 집사람이나 이제 누구 이제 꼬셔가지고 건국전쟁 이제 보려고 하는데 이제 조국의 일생 하니까 건국전쟁이 생각나네. 참 이름을 왜 조국이라고 지었을까? 조민, 조국, 조원 뭐 어쨌든 좀 뭐 그렇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이 몇 년도에 태어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양반이 뭐 67년 설도 있고 뭐 65년 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그게 있어가지고 근데 뭐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그 조국 전 장관이 82학번이에요. 서울대 법대 82학번. 82학번이니까 몇 년도에 졸업했냐면은
86년도에 졸업했어요. 그 다음에 석사 과정에 들어가서 석사를 89년도에 받았어요. 그래서 석사 과정을 3년을 했는지 아니면 대학원을 뭐 한 1년 정도 늦게 들어갔는지 뭐 그것까지는 뭐 잘 모르겠고, 그다음 뭐 사실 그게 뭐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91년 8월에 그 뭐가 있냐면은 잠깐만요. 91년 8월에 박사 과정을 수료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부터 이야기. 오늘 이렇게 잠깐 톤 다운하고 좀 정리하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부산의 그 해광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해광고등학교가 어떤 고등학교냐면 박종철 열사가 그 졸업한 학교예요. 박종철 열사가 서울대 언어학과 다니다가 그 물고문 당해가지고 턱하니까 악하고 죽었다 해가지고 그렇게 그 세상을 떴고, 그래서 그게 기폭제가 돼가지고 87년도에 직선제가 그 쟁취되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조국은 그 박종철 열사의 2년 선배예요. 82학번, 84학번. 박종철은 84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해광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대 법대 82학번, 석사를 89년도에 졸업을 했는데, 석사 논문은 뭐냐면 소비에트 형법 이론이에요. 소비에트 형법 이론인데 뭐 이 논문이 뭐 잘됐다 잘못됐다 그런 이야기가 뭐 많이 있는데 뭐 그거는 뭐 제가 읽어보지도 않았으니까 관심도 없으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박사 과정에 곧장 들어가 가지고 91년 8월 달에 박사를 수료를 갖다가 했어요. 그래서 91년 8월에 박사 수료하자마자 한 6개월 정도 쉬고 92년 3월에 울산대학교의 교수가 됐어요. 전임 강사가 됐는데, 전임 강사는 옛날부터 그냥 일반 그 시간 강사가 아니고 전임 강사이기 때문에 정식 교수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교수가 뭐 몇 년생인지 모르겠지만 20대 때 그 교수가 된 게 확실하고, 그 다음에 그때 조국 교수가 그 박사학위를 받지 않고 수료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교수가 됐다. 이거는 뭐 그 어떻게 보면 사실은 뭐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건데, 그 와중에 누가 태어났냐? 조민이 태어났어요. 조민이 보니까 91년 9월 24일생이야. 그러니까 조국이 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조민이 태어나고 해 넘겨가지고 92년 3월에 울산대 전임 강사가 됐다. 그럼 뭐 결혼은 언제 했는지 잘 모르겠고. 근데 울산대 전임 강사를 하고 있는 동안에 어떤 사건이 터졌느냐? 산호맹 사건이 터졌어요. 그래서 93년 5월에 조국 교수가 구속이 돼요. 근데 이게 현직 교수가, 그것도 법대 교수가 구속이 됐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 93년 당시에 뭐 신문에도 막 나오고 막 그다음에 이제 뭐 무슨 탄압이다, 뭐 민주화 운동 탄압이다, 뭐 그런 식의 논조로도 막 그 이야기 있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조국 전 장관이 만약에 오늘 법정 구속이 되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번이 몇 번째다? 두 번째다. 이렇게 딱 되는 거고. 그런데 그때는 오래 있지 않았었어요. 5월에 구속이 됐는데 11월에 집행유예로 풀려났어. 그 다음에 조국 전 장관이 그 집행유예로 풀려난 다음에 그 울산대 교수 그냥 쭉 한 게 아니고, 그때 94년 8월에 한 10개월 정도 이렇게 울산대 교수도 하고 그러다가, 울산대 그 전임 강사는 94년 1월까지는 그냥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94년 신학기 때는 그냥 그 학교 그냥 그 때려치고 2학기 때 그 미국으로 버클리로 유학을 가가지고 94년 8월에, 그래서 97년에 버클리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요. 그런데 이 박사학위는 PhD가 아니고 SJD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은 로스쿨이, 미국은 법학이 로스쿨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학 박사가 조금 애매해요. 그래가지고 뭐 JD가 사실은 제일 어려운 거고, 뭐 SJD는 그냥 뭐 논문 쓰면, 근데 뒤에 D가 붙었으니까 닥터는 닥터고, 그런데 PhD는 아니고, 뭐 어쨌든 그 미국에서 버클리에서 박사학위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박사 받고 귀국을 해서 다시 어디에 교수가 되느냐? 울산대 조교수가 돼요. 이제 전임 강사에서 한 단계 올라가가지고 박사학위 받고 왔으니까 뭐 승진한 거지. 그래서 이제 조교수가 된 다음에 1년만 딱 하고 2000년에 서울로 올라와요. 서울로 올라와서 어디 교수가 되느냐? 동국대 교수가 돼요.
동국대도 아마 한 조교수 정도, 동국대도 조교수였을 거예요. 그래서 동국대 조교수를 한 1년 정도 하다가 딱 2학기 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또 점프를 팍 하느냐, 서울대 법대 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국 전 장관이 서울대에서 학사, 석사, 박사 수료까지만 하고 산호맹 잠깐 들어갔다 왔다가 그 중간에 석사장교 했구나. 석사장교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울산대 그 전임 강사 조교수 하다가 미국 유학 가가지고 거기서 박사학위 SJD 받고 동국대 교수 1년 하고 그 다음에 서울대 법대 교수가 된 게 2001년 12월부터 서울대 법대 교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 나이에 잘 나갔다.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와중에 그 아들 이름이 뭐였지? 조원이었나? 걔가 95년도에 태어났다. 그럼 95년도는 얘는 버클리 다닐 때 미국에서 태어났네. 그러니까 얘가 대학도 조지 워싱턴인가? 그 대학 다녔잖아요. 얘는 미국에서 태어나니까 시민권자겠네. 이중 국적자일지 아니면 뭐 국적을 어떻게 했을지. 그런데 그 조국 전 장관이 이걸 갖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뭐 무지하게 잘 나갔죠. 무지하게 잘 나가가지고 2001년 12월부터 이제 서울대 법대 교수를 쭉 하고 서울대 법대 교수면은 한마디를 해도 뭐 저 같은 듣보잡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수준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레벨부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를 해도 그 다음에 또 조국 전 장관이 저보다 키도 크고요. 저보다 또 잘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잘생긴 사람이 키도 큰 데다가 서울대 법대 교수인데 또 입 바른 소리 또 너무 잘해. 인기가 엄청나게 좋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아직까지도 미스테리예요. 나 같으면 계속 서울대 법대 교수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교수님들은 또 이렇게 또 좋은 말씀하면 또 사람들이 또 구신구신 하면서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교수님 뭐 한 말씀만 해주세요. 막 이랬을 것 같은데 나 같으면 그 상황을 지금까지도 즐기면서 아주 그냥 대가인연 하면서 원로인 척 하면서 그러면 좋은데 왜 뭐 굳이 뭐 이렇게 민정수석 같은 걸 하고 싶었을까? 왜 법무부 장관을 하고 싶었을까? 저는 그게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만약에 지금까지도 서울대 법대, 서울대 로스쿨 교수하고 있었으면 뭐 로스쿨 원장 할 수도 있고 뭐 좋은 건 지금 다 했을 텐데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욕심이 화가 난 거 아닌가, 화를 부른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고요. 조국 전 장관의 일생의 막악기인 게 2017년 5월부터예요. 그때 이제 정권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2017년 5월에 뭐가 실질적으로 이제 시작이 됐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시작됐죠. 문재인 정권이 시작되면서 초대 민정수석으로 대개 민정수석은 검찰에서 잘 나가는 유능한 사람들이 민정수석을 하는데 그런데 뜻밖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패션 스타를 민정수석으로 딱 앉힌 거지. 그게 누굽니까? 그 이름도 찰나는 조국 아니겠습니까? 2017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민정수석을 했어. 근데 사실은 이때 조국 전 장관이 그냥 민정수석 하다가 부산에서 출마해서 국회의원 됐으면 혹시 합니까? 지금 대통령은 조국 대통령 그렇지. 그래 대통령 이름이 또 조국이야. 멋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법무부 장관을 하려고 했는지 저는 아직도 미스테리다.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이 법학자이고 법률가이긴 하지만 법조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은 어떤 자리입니까? 검찰을 갖다 이렇게 막 하는 자리인데 검찰을 잘 알아야 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수사도 해보고 뭐 공판도 해보고 근데 이제 조국 전 장관이 뭐 그런 거 해봤겠습니까? 책으로만 보고 그냥 이론만 알고 뭐 그랬던 사람이지. 더군다나 우리나라 그 법 체계는요. 대륙법 체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영미법계하고는 완전히 좀 달라요. 다른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제 인기 있는 교수님들은 다 뭐 독일이나 그런 데서 유학 갔다 오신 교수님들이거나 아니면은 서울대에서 그냥 박사학위 받으신 그런 분들이 더 강의도 잘하고 그렇지 미국 유학 갔다 오신 교수님들 저희 때는 몇 명 되지도 않았고 예컨대 뭐 안경환 교수나 이런 분들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분들은 약간 우리나라 현실하고는 좀 동떨어진 그런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뭐 굳이 저런 강의를 들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했는데 그런데 교수님이야 뭐 그럴 수 있죠. 교수님이야 뭐 미국에선 이런 이야기 한다. 뭐 그다음에 뭐 일본에서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지. 하지만 장관은 다르잖아요. 장관은
실무를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이 실무를 잘 알까? 저는 사실 그때 법무부 장관 한다고 했을 때 의아하다고 생각했고 저 욕심 나갔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조국 전 장관이 그 법무부 장관을 그 9월부터 10월까지 한 달인가 두 달인가 했어요. 그러니까 뭐 정유라가 그랬나 누가 그랬나 법무부 장관이 아니고 법무부 잠깐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참, 그 이야기도 웃겼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법무부 장관을 잠깐 하셨는데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을 오래 했다고 해도 제 생각에는 법무부 장관 역할을 제대로 못했을 것 같다. 왜냐? 조국 전 장관이 자기 재판을 하고 있는 임하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딱 보니까 아유 저 양반이 실무를 진짜 거의 모르네. 그냥 진짜 모르네. 아니 내가 재판 걸렸으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최소화 일단은 유죄를 무죄로 바꿀 수 있으면 이게 최고인 거고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 법꾸라지라고 한다. 근데 유죄를 무죄로 못 바꿔도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형량을 최소화하는 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잘하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법꾸라지라고 한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 하는 걸 보니까 형량은 조금밖에 안 났어. 형량은 조금밖에 안 나왔는데 그거는 본인이 잘해서가 아니고 뭐 어쨌든 뭐 이렇게 시대적인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 보니까 야 이거 실무를 아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재판을 저딴 식으로 하지? 그런 식의 생각이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실무를 모르는 사람이 장관을 하고 앉아있으면 이 양반이 제대로 법무부를 이끌었을까? 그 다음에 사실 보십시오. 누가 법무부 장관 했습니까?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 한 사람들이 추미애, 박범계 이런 사람들이 했잖아요. 법무부 장관 제대로 했습니까? 법무부 장관을 제대로 했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느냐? 검수안박할 때 깔끔하게 일을 처리했었어야죠. 근데 검수안박할 때 얼마나 소동을 갖다가 일으키고 결국은 흐지부지 용두삼이 되지 않았습니까? 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추미애 장관, 추미애, 박범계 이런 그 분들은 판사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그 검찰에 대해서 진짜 아는 게 거의 없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물며 조국 전 장관은 어땠을까? 조국 전 장관은 진짜 그 법조계의 실무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굉장히 지식이 뭐 여러 가지 경험은 당연히 없고 여러 가지 생각도 없고 그냥 뭐라 그럴까 이렇게 쇼하고 뭐 그런 것만 잘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이 이제 법무부 장관이 되면서 막 이런저런 것들이 막 이렇게 뭉게뭉게 이렇게 막 드러났잖아요. 그때 그냥 처음에 내 그 부덕의 소치입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보기보다는 깨끗하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역사의 거기에서 싹 사라져 버렸으면 조국의 강은 있지도 않았을 거고 그러면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털지도 못했을 거예요. 왜냐? 그때 검찰총장 누구였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라도 저 같아도 조국 전 장관 수사 더 이상 못해요. 왜냐하면 나를 검증해서 검찰총장을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냐? 조국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뭐 한동훈 누구 그런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조국 전 장관의 후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요 정도 뭐 이런 표창장 이 정도 그냥 덮자 이렇게 해가지고 덮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국 전 장관이 제가 봤을 때는 도발을 했어요. 어떻게 도발을 했느냐? 자기는 억울하다는 거잖아. 자기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잖아. 그러면 검사가 검찰에서 거짓말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검사인데 분명히 이거는 무슨 색이다? 이게 핑크색인가? 이거는 색깔이 조금 애매하니까 이거는 분명히 빨간색이야.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이 이 색을 무슨 색이라고 우긴다? 파란색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빨강과 파랑을 구별할지도 모르냐? 내가 그래도 명색이 검사인데 그러면서 더 파고 해가지고 결국 드러난 게 어마어마한 것들이 드러난 거 아니었겠습니까? 물론 저는 이 입시비리 사건 말고도 결국은 조국 전 장관은 형사처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민정수석할 때 무슨 짓을 했다?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그런 거 쫙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민정수석할 때 또 뭘 했다? 울산 그 선거 부정선거 그때 기획했던 사람 중에 하나 아니었겠습니까? 울산은 이제 수사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판결 나올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유재수 등의 그 무마 사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이런 게 들어 있었는데 어쨌든지 간에 제가 봤을 때 처음에 조국 전 장관이 이거를 빨간색을 파란색이라고 빠득빠득 우기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이렇게 탈탈 털리고 털려도 자기만 털렸지 조미는 지금 의사하고 있을 거고 정경심 교수는 눈물 같이 뚝뚝 흘면서 아, 우리 남편 깜빡하게 생겼네 그러면서 본인은 이렇게 그 어려운 일 갖다가 처하지 않을 거 아니었겠는가 개인적인 제 생각입니다. 뭐 아니면 말고 뭐 제가 틀릴 수도 있고 뭐 그런 생각인데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이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가지고 2019년 10월에 장관직을 사퇴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2월에 기소가 됐어요. 불구속 기소가 됐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2020년 1월에 서울대 법대에서 서울대 교수 측에서 직위 해제가 됐어요. 그런데 2019년 12월에 기소가 됐는데 판결 선고는 언제 나왔다? 2023년 작년 2월에 나왔어요.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보죠. 2019년 12월이니까 2019년 다 갔다고 쳐. 그러면 몇 년이 됩니까? 2020년, 2021년, 2022년. 꼬박 3년에다가 거기에다가 2월 달이니까 거의 3년 2, 3개월을 재판을 갖다가 끌어가지고 작년 2월 달에 판결 선고가 나온 거예요. 그게 뭐다? 징역 2년이다. 그런데 그때 혐의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뭐 그때 뭐 그냥 입시비리 뭐 요 정도만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갖다가 하는데 제가 불러드릴게요. 조국 전 장관의 혐의가 뭐였냐면은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위조 공문서 행사죄,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죄, 위조 사문서 행사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그 다음에 뇌물죄, 공직자윤리법 위반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증거 위조 교사죄, 증거은닉 교사죄. 혐의가 12개였어요. 12개였는데 그중에 유죄로 인정된 게 뭐다?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위조 공문서 행사,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위조 사문서 행사, 그 다음에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7개 그 범죄가 인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혐의로 따지면은 업무방해죄가 한영외고 조지 워싱턴 고대 연대대학원, 공무집행방해죄는 충북대 로스쿨, 서울대 의전원은 위조 공문서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대 의전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부정청탁금지법 직권남용 권리행사죄 해가지고 혐의가 10개가 넘어요. 여기서 이제 무죄가 나온 게 뭐냐면은 최강욱 인턴 증명서 관련해서 무죄 나왔고 공직자윤리법 위반 이거는 이제 주식 백지 신탁 관련해서 무죄 나왔고 허위재산 신고 관련해서 그 위계공직방 무죄 나왔고 증거 위조 교사, 증거은닉 교사 이런 부분들을 뭐 코링크 관련해 가지고 무죄가 나왔고 그 다음에 노한준 교수가 장학금 준 게 뇌물이냐 아니냐 이게 문제가 됐었는데 뇌물은 아니고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뇌물죄 무죄가 나왔고.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무죄가 나온 건 이렇게 요만큼 되지만 유죄가 나온 게 7개, 10몇 개 막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그 유죄가 많이 나왔는데 그 재판은 그 형은 얼마가 나왔다? 꼴랑 2년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다음에 꼴랑 2년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됐다? 법정 구속이 됐다? 안 됐다.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징역 2년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구속이 안 되고 그냥 지금 아직까지도 활개치고 다닌다.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오늘 판결은 어떻게 나올까요? 제 생각에는 핵심은 뇌물죄일 거예요. 왜냐하면 뇌물죄는 돈을 조금만 받아도 워낙 그 형량이 세기 때문에 만약에 뇌물죄가 유죄가 나온다라고 하면 지금보다 그 징역 2년이 나올 사안은 아니고 훨씬 더 많은 사안이 나올 거고 근데 혐의가 이렇게 뭐 7개, 10개 보기에 따라서 죄명으로만 따지면 7개고 그 다음에 혐의로만 따지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1개인가 12개인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핵심은 뇌물죄하고 그 다음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이 과연 그 무죄가 나올 확률은 제가 봤을 때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객관적으로. 그 다음에 그
형량은 이 정도 형량은 1심에서 너무 좀 약하게 봐준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뇌물죄가 유죄가 나오면 형량이 더 세질 거고 그 다음에 직권남용죄는 어차피 뭐 유죄가 나올 건데 직권남용죄 이 부분을 정상적으로 하면은 최소한 2년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검찰에서 5년을 구형했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검찰 구형만큼도 그 판결이 선고가 될 수 있겠다. 그런데 판결이 선고가 되는 걸 갖다가 떠나가지고 역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거죠. 뭐냐면은 법정 구속되는지 여부. 법정 구속이 되면 그 구속이 되는 거고. 그러면 몇 번째 구속이다? 두 번째 구속이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 이 재판은 그동안에 어떻게 진행이 됐느냐. 1심이 2월 달에 그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작년 2월에. 그 다음에 2020년 1월에 직위 해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장관이 서울대에서 파면이 된 게 언제냐? 2023년 6월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다른 공무원들 같으면 진짜 기소가 되면 그 직위 해제한 다음에 징계위원회 열어가지고 1심 판결 나오기 전에 파면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조국 전 장관은 기소된 다음에도 거의 한 3, 4년 있다가 3년 한 반 있다가 파면된 이러한 일이 벌어졌었다. 그 다음에 그 항소심 재판도 사실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조금 지연이 된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월 달에 항소심이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항소심 공판은 언제부터 시작됐다? 작년 7월부터 시작됐어요. 그런데 이 재판을 한 달에 딱 한 번씩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쭉 찾아봤더니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6번을 딱 했어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좀 안심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해서 좀 시간을 갖다 더 끌고 이러다가 내가 그 요번 총선에 출마해가지고 비례든 뭐든지 출마해가지고 국회의원이 되면 설마 현직 국회의원을 법정 구속시키진 않겠지? 그러면 또 대법원 재판도 질질질 끌어가지고 뭐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12월 18일에 재판장이 아주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했냐? 11월 20일에 그 재판장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이제 재판 다 했다. 이제 나 재판 끝낼 거다. 그래서 12월 18일에 결심할 거다. 결심이라고 한 게 재판을 이제 그 종결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변론 그 공판을 종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선고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조국 전 장관이 아주 그냥 호떡집에 불 난 것처럼 그냥 다급하게 막 그러면서 뭘 했습니까? 재판장님 손들면서 근데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군데요? 그러니까 조지 워싱턴 대 교수님을 불러와야 되는데요. 왜 조지 워싱턴 대 그 쪽지 시험 본다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 그 쪽지 시험 보는 거를 서울대 법대 교수와 서울대 영문과 출신 교수가 아들하고 같이 이렇게 단톡방인지 뭔지 만들어가지고 그거 같이 풀어줬다며. 그것도 혐의 중에 하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진짜 있었는지 없었는지 조지 워싱턴 대 교수님한테 불러가지고 조지 워싱턴 대 교수님을 증인으로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갖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제가 재판장이라고 해도 황당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봤겠죠. 그럼 그 교수님이 한국에 오신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모르겠고 한번 연락을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재판장이 어떻게 결정을 했느냐? 일단은 12월 18일에 결심하겠다. 12월 18일에 재판은 끝내겠다. 근데 만약에 조지 워싱턴 대 교수가 한국까지 와가지고 증언을 한다라고 하면 그 기회는 주겠다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만약에 미국의 워싱턴에 조지 워싱턴 대 교수라고 해보세요.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전화를 딱 한 거예요. 헬로 그러면서 I'm 쿡조 그러면서 그럼 who are you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I'm 전직 프라임 미니스터가 아니고 미니스터 오브 저스티스 MOJ 그러면서 내가 지금 재판 중에 있는데 왜 재판 중에 있느냐? 당신 기억 못 하겠지만 당신 제자 중에 조원인지 원조인지 뭔지 있는데 걔가 지금 걔 때문에 내가 재판받고 있는데 네가 한국까지 좀 날라와가지고 증인을 서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 대학 교수인데 그런 이야기 들으면 어떤 생각 듣겠습니까? 뭐야 이거 뭐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나 바빠 죽겠는데 내가 언제 한국까지 그딴 것 때문에 내가 가느냐? 못 간다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그때 뭘 요청을 했냐면 사실 확인서라도 하나 써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실 확인서는 그 조지 워싱턴대 교수가 하나 이제 써줬는데 그 내용이 그때 제 기억이 얼핏 나는데 조국 전 장관한테 그렇게 유리한 내용도 아니었던 것 같고 그 내용이 뭐 그 쪽지 시험 별것도 아니다 뭐 그냥 대충 뭐 그냥 뭐 해두고만 안 해도 되는 그런 뭐 해두고만 안 해도 되는 그만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중요한 정식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 정도의 중요한 시험은 아니었다 이런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써 보내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사실 확인서 언론에 나온 걸 딱 보고 진짜 쪽팔려가지고 아니 그 정도 되는 그 쪽지 시험을 보기 위해서 서울대 법대 교수하고 서울대 영문과 출신 교수가 진짜 머리 싸매고 아들하고 같이 그걸 갖다가 했단 말인가?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교수님이 예컨대 서울대 로스쿨 학생이 그런 식으로 쪽지 시험 봤다라고 그러면 조국 전 교수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거를 갖다가 학점을 인정했을까요? 오히려 더 불같이 화를 내면서 이 새끼 어디서 서울대 로스쿨 그 학생이 이딴 식으로 이제 그 치팅을 하느냐 그러면서 너 F야 뭐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앞하고 뒤가 참 그 틀린 것 같다. 어쨌든 뭐 그런 일들이 여태까지 이렇게 쭉 있었고요. 쭉 있었고 오늘 제 개인적인 그 생각은 제 예상은 징역 2년 이상 그 다음에 최소한 한 3, 4년 정도 그 다음 법정 구속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그 오늘 그 재판장이 김우진 부장이에요. 김우진 부장이 그 83학번이고 서울대 법대 83학번이고 사법시험도 일찍 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연수원 성적도 최상위권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고등법원 부장판사로까지 이제 가셨고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언제 됐냐면은 특허법원 부장판사니까 와 12년 전에 그 특허법원 부장판사가 됐네. 특허법원 부장판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이거든요. 그 다음에 울산지방법원 법원장도 하셨어요. 2021년 2월에. 그 다음에 작년 2월부터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 부장판사 하고 계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김우진 이 부장은 뭐 약간 뭐 관운만 좀 있으셨으면 진짜 대법관 하셨어도 될 커리어만 보면 이제 그런 분이니까 그 다음에 뭐 2013년도에는 우수법관도 뭐 이렇게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이 판사님 우수하십니다. 그러면은 이름이 김우진이네. 김우수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우수법관으로 이렇게 또 그 뭐 선출되시기도 하시고 그랬던 분이니까 아마 1심보다는 더 정확한 그 합리적인 판결을 하실 것으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참담합니다. 저는 진짜로 참담해요. 왜 참담하냐면 그래도 제가 뭐 별 볼 일이 있겠습니까? 뭐 얼굴도 크고 뭐 이렇게 키도 뭐 이렇게 지금은 작은 편인데 제가 다닐 때에는 저희 또래에서는 제 키가 딱 중간이었어요. 제 키가 얼마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요즘 애들은 뭐 다 키가 뭐 한 180씩 되잖아요. 근데 제가 뭐 별 볼 일 있습니까? 그래도 제가 이렇게 대접받으면서 산 게 그래도 서울대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서울대 교수가 정말로 최고로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갖다가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서울대 법대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가? 더군다나 전공이 형법 아닌가?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 역사상 법대 교수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나? 보니까 있었네. 누가? 조국이. 언제? 1993년도에. 왜? 그때는 산호맹으로. 그런데 산호맹은 개인 비리는 아니었잖아요. 개인 가족의 비리는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개인 비리로 형사처벌을 받은 그 법대 교수는 제 기억에는 뭐 여러 명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제 기억에 중요한 나름대로 이름 있는 법대 교수가 형사처벌 받은 적이 있다?
제 기억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서울대 법대는 없고 뭐 그다음에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 교수 중에 법대 교수가 이렇게 형사처벌 받은 적이 있나? 그것도 형법 교수가 제가 봤을 때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조국 교수만 형사처벌 받았습니까? 제자도 형사처벌 받았잖아요. 그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청와대에 같이 있었던 제자잖아요. 공직기강 비서관하고 그 다음에 모두 했습니까? 국회의원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제지간에 하나로 엮여가지고 같은 혐의로 크게 보면 같은 혐의 아니겠습니까? 엮여가지고 사제가 같이 형사처벌을 받은 법대 교수와 법조인은 우리나라 역사상 없었고요. 유일하고요. 앞으로도 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뭐 개인적으로는 참 학교 망신을 진짜 다 시킨 거 아닌가.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 법조계의 그 법학계와 법조계의 그 위상이 진짜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우리나라 수준 자체도 후져진 것이 아닌가.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민정수석하고 법무부 장관 했던 사람, 공직기강 비서관하고 국회의원 했던 사람이 이런 식의 그 일들로 인해 가지고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게 제대로 된 나라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조국 전 장관은 여기서 끝날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울산지방법원, 그 울산시장 선거, 그 선거 어떤 선거였습니까? 부정선거였잖아요. 관건선거였잖아요. 불법 관건선거였으니까 그건 부정선거고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처벌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누구만 빠졌다? 임종석, 조국 이런 사람들 다 임종석은 출마 안 한 게 낫겠네. 왜냐하면 어차피 이제 수사 들어가가지고 형사처벌 받으면 뭐 당선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은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또 임기 중에 국회의원 임기 중에 그 배지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뭐 추미애 때문에 추미애 장관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임종석 씨는 제 생각에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으니까 그 출마 안 하시는 게 좋겠다는 그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11시 40분이잖아요. 이제 2시간 20분, 그러니까 조국의 시간이 오고 있는 거예요. 조국의 시간이 석방의 시간이 될지 구속의 시간이 될지 다 같이 한번 이제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오늘이 그날이 됐으니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좀 그러네요. 왜냐하면 내일부터 설 연휴잖아. 그 김우수 부장님이 좀 너무 하셨네. 판결 선고를 일주일만 좀 땡겨 주시지. 왜냐하면 만약에 오늘 그 깜빵에 가면은 설 연휴를 완전히 정경심 교수는 망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조민 약혼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연휴 기간에 약혼자 또 와가지고 장인어른이지 예비 장인어른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뭐 그럴 거 아니었겠습니까? 뭐 그다음에 뭐 세배도 하고 뭐 세뱃돈도 주나 안 주나? 뭐 조민 유튜브 잘 나가니까 세뱃돈 안 줘도 되겠네. 그래서 화기애애한 그런 시간을 가졌을 텐데 아니다. 지난주보다도 좀 법에도 눈물이 있어야 된다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누가 그랬지? 법에도 눈물이 있어야 된다고 김부겸이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데 진짜 눈물이 있었으면 좋았겠네요. 그러면은 이제 설 연휴 지나고 다음 주 정도에 판결 선고하지 오늘 선고하는 건 좀 그렇다. 설마 김우수 부장님이 조국 전 장관에게 설날 선물을 갖다가 주시려고 하나? 뭐 그건 모르겠고 어찌됐든지 간에 좀 지켜보고 만약에 선물을 받으면 차범근의 탄원서가 아주 영향을 갖다가 미친 건가? 어쨌든 참 미쳤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웃을 일은 아니고 저는 어쨌든 지금 뭐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만 기분은 좋지 않다. 이 말씀을 갖다가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벌써 40분이 지났네요. 이제 나머지 20분 동안은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관련해가지고 관훈 토론 있었잖아요. 이 관훈 토론 관련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쭉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되는 목요일 방송은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는데 어제 관훈 토론이 있기 전에 있은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밤 10시부터
그 윤석열 대통령 뭐라고 하죠? 이게 뭐 대담이라고 하나? KBS하고 그거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어제 굉장히 좀 피곤했어요. 그래 어제 방송 막 무지하게 많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어제도 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비는 시간에 또 사무실 가서 연말정산했구나. 연말정산하고 회의도 했었나? 뭐 기억도 안 나네 이제는. 저도 이제 미래가 짧아져가지고. 그래서 뭐 왔다 갔다. 그 다음에 이제 저녁 방송하고 그 다음에 저녁 약속까지 있어가지고 저녁 약속을 갖다가 끝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대통령 대담인가? 그걸 갖다가 그냥 졸다 깨다 하면서 이렇게 쭉 봤는데 뭐 어쨌든 뭐 제 생각에는 조금 더 화끈했으면 좋았겠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인데 뭐 대통령이 다 그냥 본인이 결단하고 본인이 판단해서 하신 거니까 뭐 어쨌든 그게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관훈 초청 토론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차 타고 이동하는 가운데 그런 뭐 영상들 같은 거 쭉 떠 있어가지고 그 이야기를 갖다가 제가 들어봤고요. 그다음에 그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드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사 독재 관련해가지고 뭐 지금 민주당은 거의 앵무새 같잖아요. 뭐 그냥 다 그냥 천편일률적이야. 왜 이렇게 생각이 다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위로는 민주당의 대표부터 아래로는 민주당의 뭐 하위 당직자라고 해야 되나? 뭐 그 중간에 이제 국회의원들까지 다 그냥 입만 열면 검사 독재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독재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독재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독재예요. 어떻게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가 무슨 뜻이냐면은 법이 있고 규정이 있고 관행이 있는데 그런 거 싹 무시하고 예를 들어서 점심 때는 뭐 이런 포카리 스웨트를 마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법이 있단 말이에요. 예컨대. 그런데 그런 게 어딨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그 다음에 김정은이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고모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쏴 죽이는 거지. 이게 독재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독재인데 검사 독재가 있습니까? 검찰 독재가 있었으면 지금 어떻게 이재명 대표가 거리를 활보하고 다닐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이재명 대표가 마이크 들고 아직까지 저럴 수 있는 것인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만약에 검찰 독재가 지금 우리나라에 있었다라고 하면 그러면 유창훈 부장 같은 일개 부장판사가 검찰 독재하고 있는 검사의 진짜 눈에 가시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켜야 되는데 일개 부장판사 유창훈이 그거를 갖다가 간단하게 뭐 892자가 뭐 천자도 안 되는 꼴랑 몇 글자 이 서면으로 인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구속하는 거를 막을 수 있었겠는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갖다가 해봐라. 저는 그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검찰 독재 운운하기 전에 정상적이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독재 국가가 아니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벌써 구속이 됐겠죠.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이 아니고 제1당 대표가 아니었으면 정상적인 국가였으면 제 생각에는 이재명 대표는 구속 기소돼가지고 지금 일주일에 4번, 5번 옛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그렇게 매일매일 재판받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왜 구속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그래도 일주일에 2-3번은 재판받긴 하지만 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것인가? 그거는 독재가 있기 때문에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떤 독재냐? 의회 독재가 있는 거예요. 국회 독재가 있는 거예요. 제1당 독재가 있는 거예요. 압도적인 제1당이 독재를 저질러가지고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갖다가 망가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이 돌아가지 못하도록 망가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독재지 뭐가 독재입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 제발 민주당은 검사 독재 이런 말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검사 독재, 저는 사실 이 생각을 갖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는데 하도 검사 독재 뭐 심지어 김앤장 출신의 이소영 의원도 뭐 검사 독재 그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이야기하지? 곰곰이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검사 독재가 아니고 의회 독재, 국회 독재, 제1당 독재지 이게 무슨 검사 독재입니까?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 역풍 받아요. 역풍을 갖다가 맞지 않습니까? 제 얘기가 맞습니까?
의회 독재라고 하는 제 이야기가 맞습니까? 검사 독재, 검찰 독재라고 하는 이소영 의원의 이야기가 맞습니까? 한번 생각을 갖다가 해주세요.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틀리면 뭐 물론 저랑 생각이 다르면 제가 틀린 거다라고 전 늘 이렇게 생각을 갖다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재명의 장점이 무엇이냐? 그것도 저는 조금 재밌었어요. 왜 재밌었냐면은 이재명의 장점은 그 첫 번째 이재명의 장단점을 갖다가 이야기를 갖다가 해보면 이재명 대표의 단점은 뭐 뻔한 거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단점은 뭐 입만 열면 죄송하지만 거짓말이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야, 사람이 해도 좀 너무한다 싶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거짓말 하셔도 돼요. 거짓말하면 나쁜 사람인데 거짓말 한다고 해가지고 형사처벌 받지는 않아요. 거짓말 자꾸 하면 늑대 뭐 양치기 소년 같이 되면 사람들이 무슨 말해도 믿어주지 않으니까 앞으로 더군다나 요즘 같은 그 고도의 현대 사회에서는 신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짓말 자꾸 하면 신용을 갖다가 잃기 때문에 그 사는데 좀 불편함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거짓말 한다고 해가지고 형사처벌 받진 않아요. 예컨대 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라고 했는데 존경한다라고 하니까 진짜 존경한 줄 아냐? 이딴 식으로 이야기를 해도 제가 절대로 형사처벌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거짓말은 형사처벌 받지 않는데 형사처벌 받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첫 번째, 사칭하는 경우. 거짓말로 내가 뭐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 거짓말로 내가 그 뭐라고 사칭하냐? 내가 공무원이야. 내가 뭐라고 이렇게 사칭하는 거. 이거는 형사처벌 받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 뭐 했습니까? 검사 사칭했잖아. 검사라고 하는 공무원을 사칭했잖아. 그래가지고 마치 내가 검사인 것처럼 사칭하는 거. 이런 거는 형사처벌 받아요. 두 번째로 그 형사처벌 받는 거짓말은 뭐냐? 법정에 나가가지고 선서하는 거예요. 이 법정은 그 신성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거짓말하면 형사처벌 받겠습니다. 라고 법원하고 계약을 하고 그 선서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한다. 거짓 증언을 한다. 거짓 증언을 한자로 뭐라고 합니까? 위증이라고 하잖아요. 위증은 형사처벌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형사처벌 받겠다라고 선서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뭘 했습니까? 위증을 교사한 거지. 위증을 교사한 거는 위증한 것과 똑같고 위증한 것보다 더 나쁜 거지. 그 다음에 또 형사처벌 받는 경우가 언제냐? 거짓말 해가지고 형사처벌 받는 세 번째가 언제냐? 예를 들어서 제가 하버드 진짜 한번 가보고 싶어요. 나 하버드 한번 가보고 싶은데 어렸을 때 꿈이 하버드 대학 가가지고 거기서 박사학위 받는 게 제 어렸을 때 꿈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아직까지 하버드는커녕 보스턴도 못 가봤거든요. 근데 제가 뻥을 치는 거야. 그러면서 야 내가 하버드 로스쿨 나왔어. 그 다음에 심지어 내가 하버드 로스쿨에서 숨막 쿰라우데 받았어.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막 뻥친단 말이에요. 물론 금방 들통나겠지. 근데 제가 아무리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했다라고 뻥을 쳐도 저 형사처벌 안 받아요. 제가 그냥 거짓말쟁이 하면 되는 거지. 이상한 놈 되는 거지. 근데 제가 하버드 로스쿨 나왔다고 뻥친 경우에 형사처벌 받을 수가 있어요. 언제? 어떤 경우에? 예컨대 제가 4월 10일에 출마한다고 쳐봐요. 그럼 제가 이제 국회의원 된다고 국회의원 되면 좋은가? 좋겠지. 좋으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 하고 싶어 하겠지.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번 총선에 출마를 한다라고 치는데 뻥을 치는 거예요. 어떻게 뻥을 칩니까? 내가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했다라고 뻥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직선거법에 그딴 식으로 학력 같은 거, 학력, 경력 이런 거 거짓말하면 허위사실 공표죄로 이건 형사처벌 받는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공직자, 공무원을 사칭하거나 위증을 하거나 법원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출마해가지고 거짓말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그런데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사람이 있어. 우리나라 역사상 제가 봤을 때 유일한 것 같아. 이렇게 검사 사칭해가지고 형사처벌받고 위증해가지고 형사처벌받고 허위사실 공표죄로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해가지고 그중에 한 번은 빠져나갔지만 이번에는 빠져나가기 힘든 그러한 그 허위사실 공표를 갖다가 해가지고 형사처벌을 받을 이 세 가지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유일하신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법인카드를 1,000만 원씩 과일만 과일만 저는 과일보다 과자를 더 좋아하는데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단점은 뭐다? 거짓말을 너무 잘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형사처벌 거짓말을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제가 아는 한 우리나라의 유일하신 분이고, 두 번째로 또 뭘 했습니까? 그 대통령 후보로 나와가지고 공약을 하면 그 공약을 지키는 신용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불체포 특권 자기가 쓰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썼잖아요. 근데 대선 공약에서만 그 이야기 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연설에서도 불체포 특권 자기는 사용 안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당당하게 떳떳하게 멋있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내가 불체포, 그래가지고 그때 단식하고 있을 때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대표님 이번엔 이제 체포동의안 그냥 해가지고 영장실질심사 한번 받아보시죠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재명 대표가 두 글자로 얘기했다면서요. 싫어. 그 다음에 요번에 선거제도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이게 뭡니까?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우리 옛날에 그 결정장에 있을 때 어떻게 할까요? 뭐 알아맞혀 봅시다 해가지고 그럼 한다라고 했다가 아니야 내 속마음은 안 한다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선거제를 그딴 식으로 결정한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제 생각에는 이재명 대표는 진짜 장애가 있으신 분 같아. 첫 번째는 안면인식장애 있다고 본인이 이야기했으니까 뭐 있든지 없든지 간에 본인이 있다고 했으니까 있다라고 치고, 그 다음에 결정장애도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준연동형이 필요하다라고 했으면 뭐 작년 말에 최소 늦어도 작년 말엔 이야기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다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결국에 이제 준연동형을 했는데 그것도 또 거짓말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의 거짓말에 이제 지긋지긋하다는 이야기를 어제 했었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이 뭐다? 정치력이다. 그 어떤 정치력이다? 이런 거짓말을 하고 이런 온갖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깜빵에도 가지 않고 아직까지도 제1당의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는 그 힘이 무엇이냐? 그게 대단한 정치력인데 그거를 나는 본받고 싶진 않다. 내가 부러워하진 않는다. 그 이야기였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단어는 정치력이 아니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걸 무슨 정치력이라고 합니까? 정치력이라고 하는 건요, 뭐냐면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생각하는 쪽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나한테 설득할 수 있는 게, 그게 정치력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막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근데 진짜 정치력이 있는 사람은 두 사람 딱 불러가지고 넌 좀 양보하고 넌 좀 양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더 시너지가 있는 변증법적인 더 솔루션을 갖다가 딱 제시해주고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겠네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제3의 길,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제시하는 게 그게 정치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한테 그걸 기대할 수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도 저렇게 살아남을 수 있는 건요, 제가 봤을 때는 정치력이 아니고 독재력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과 그렇게 제가 그 이야기가 되는 게, 지금 이재명 대표는 도대체 그 원천이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독재 권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독재 권력을 가지고 제1당을 좌지우지하면서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도 좌지우지하고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도 좌지우지한다. 그런데 이것이, 이러한 독재 권력의 기반은 무엇이냐? 결국은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당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목표는 뭐냐? 이재명 대표도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긋지긋하기 때문에 다시는 지난번처럼 민주당에게 180석을 몰아주지 않을 거를 이재명 대표는 알아요. 그런데 왜 이재명 대표의 그 민주당이 180석을 못 갖겠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재명이 당대표이기 때문에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당대표인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초현실적인 정당인데,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되어 있는데 민주당에다가 진짜 미쳤냐? 그 의석을 또 주게? 이런 생각들이,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민주당하고 여당하고 야당하고 지지율이 삐까삐까 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 민주당은 떨어지고 국민의힘은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갖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목표는 151석이지. 왜냐하면은 150석에다가 한 석이 더 있어야 방탄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장점은 뭐 장점이라고 할까? 어쨌든 그 대단한 건 대단한 거니까 이런 독재 권력을 쟁취하고 이거를 유지할 만큼 뻔뻔스러움에 있다. 저는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4분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오늘 제목이 인생 꼬인 한동훈이었는데 제가 봤을 때 한동훈의 인생은 꼬였어요. 왜 꼬였느냐? 제가 다시 한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취임사를 읽어봤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나는 무엇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없었대요. 나는 무엇을 하고 싶다, 할 것이다, 해야 한다, 그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가졌어도 내가 뭐 장관이 되고 싶다, 내가 뭐 검찰총장이 되고 싶다, 내가 검사장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은 없었다라고 본인이 지난번에 작년 말에 비대위원장 될 때 그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관훈클럽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가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검사로서 내가 출세해야지, 검사장 되고 그 다음에 검찰총장 되고 법무부 장관 해야지라고 했으면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조국 사태 때 조국에 대해서 눈 한번 질끈 감았을 거예요. 왜냐? 한동훈이 그때 검사장이었거든요. 검사장에서 더 올라갈 건 뭐가 있습니까? 검찰총장이에요. 검찰총장이 고지가 바로 요 앞이야. 내가 눈 한 번만 감으면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나 검찰총장 시켜줄 거야. 조국이 고마워서라도 나 검찰총장 시켜줄 거야 라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검찰총장이 바로 요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한동훈은 그 길을 택하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훨씬 더 험한 길을 택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반부패 수사부장 옛날 중수부장 그 자리에서 부산고검 차장 차장이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그렇게 그다음에 서울 살다가 부산까지 이렇게 좌천되고 또 부산 갔다가 법무연수원 갔다가 또 거기 제천까지 갔다가 그다음에 사법연수원 갔다가 그런 일을 갖다가 겪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가 검찰총장 돼야지 내가 법무부 장관 돼야지라고 했으면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선배가 대통령 될지 모르니까 내가 좀 기회를 보자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때는요. 기억해 보세요. 2019년, 2020년에는요. 지금 여권의 당시 야당의 대선 후보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때는요.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우글우글우글 했었어요. 그때 뭐 안희정 있었죠, 뭐 박원순 있었죠, 뭐 조국 있었죠, 이재명 있었죠, 이낙연 있었죠. 근데 그 야당에서 당시 뭐 무슨 당인지 뭐 미래통합당인지 기억도 안 나는데 대선 후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정치 초짜 윤석열이 대선 후보가 된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고 한동훈이 기대했겠습니까?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정치할 생각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저 이야기한 걸 쭉 들어보니까 민주당은 초현실적인 당이야. 그런데 이렇게 초현실적인 당이 이재명 대표 휘하 아래 이렇게 우리나라를 국정을 야당이 국정을 농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적인 선거 제도도 농단하고 사법제도도 농단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되면 되겠냐 안 되겠냐? 안 되겠다. 그러면 이거를 막아야 되는데 나 한동훈이 막는데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기여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내가 나가면 어떻게 될까? 소모될 것이다. 그걸 한동훈이 몰랐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 알았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내가 이재명의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이 한 몸 소모되자 해가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계속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월 10일까지 내가 완전히 소모되겠다. 내가 완전히 한 줌 재가 되겠다. 그냥 계속 불태워가지고 내가 연료가 돼가지고 그냥 다 소모가 되겠다.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그럴 걸 기대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적 뜻이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지 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인생은 꼬여버렸다. 근데 제 생각에 한동훈에게 미래는 없어요. 4월 10일 이후에 미래는 없어요.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게 장래가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미래에 대해서 4월 11일을 생각할 여지가 없이 4월 10일 4.10을 위해서 전력 투구를 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기대를 하고 저는 그거를 한동훈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대통령이 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예컨대 4월 10일에 여당이 다수당을 갖다 하게 되면 국무총리가 될 수도 있겠죠. 대법관도 될 수 있어요. 한동훈이 대법관도 될 수 있어요. 국무총리, 대법관 이런 자리는 국회에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수당일 때는 한동훈은 국무총리도 안 되고 대법관도 안 되는데, 아니 그 한동훈이 뭐 그 검사 출신들이 대법관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고, 확실한 건 뭐냐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변호사는 될 수 있어요. 그죠? 변호사는 뭐 당연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예컨대 저는 어떤 걸 생각하고 어떤 걸 기대하고 어떤 걸 요구하냐면, 한동훈이 4월 10일까지 진짜 온몸을 다 불살라 버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완전히 기진맥진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면서 한 뭐 일주일이나 한 보름이나 쉬다가 아 이제 나 뭐 하지? 그런 다음에 그 만약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패했다. 아니 그럼 뭐 변호사 하면 되는 거고, 뭐 와이프하고 같이 사무실 내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이 잘 나왔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야 동훈아 일로 와라 그러면서 너 국무총리 해라 그러면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누구야 이준석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아이 뭐 미국이나 나 하버드나 나도 한번 갔다 올까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 뭐 잘 풀리면 뭐 정치인으로서 대권까지 도전할 수 있는 거고. 그거는 모르는 일인데, 그거는 지금 생각할 일도 아니고, 지금 생각하는 거는 김칫국 마시는 거니까 그 쓸데없는 그런 생각하지 말고 진짜 한 석이라도 더 얻을 수 있게 또 뛰어다니고, 한 석이라도 더 얻을 수 있게 좋은 사람 발굴해가지고 적재적소에 공천해가지고 우리나라 좋은 나라 만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제 결론은 뭐냐면, 뭐 지금이 12시 2분 이제 끝내면 되겠네. 인생 꼬인 한동훈이 우리나라를 좋은 나라 만들기 위해서 이번 총선에서 진짜로 지금까지는 잘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보다도 앞으로 2달 동안 훨씬 더 힘을 내고 훨씬 더 머리 쓰고 훨씬 더 생각하고 훨씬 더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나라 좋은 나라 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게끔, 진짜 초현실적인 민주당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인데, 뭐 저만의 바람이겠습니까? 아마 오늘 이 방송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뒤늦게라도 보시게 될 많은 구독자님과 시청자님들께서도 저와 비슷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점심 식사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내일 뭐 별로 할 게 없어요. 보니까 그 다음에 월요일도 뭐 별로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내일도 방송을 하고 그 다음에 월요일도 방송을 할 그 예정인데, 아유 우리 PD님이 고생하시겠네. 제가 맛있는 거 사드려야 되겠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그 연휴 기간이 시작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고향에 내려가실 분들은 고향에 내려가셔가지고 그 부모님 뭐 어르신 그 만나 뵙고 선물도 좋은 선물 사드리시고요. 즐거운 시간 가지시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한적한 데 가가지고 편안하게 이렇게 좋은 시간 가지실 분들은 또 이렇게 좋은 시간 가지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다시 한번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11시 반에 그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다음 알림 설정 뭐 그런 거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 법무법인 동인을 많이 사랑해 주시면 더욱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